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정치변혁 의색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자유를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영국 혁명의 전개 과정과 의의, 미국 독립혁명의 전개 과정과 의의, 마지막으로 프랑스 혁명의 배경까지 살펴보는데요. 아마도 오늘 수업은 영국 혁명의 전개 과정과 의의까지만 살펴보고 금요일날 수업에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배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가 갇혀 있다가 이제 자유를 향해서 날개짓을 하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의 역사는 사실은 인류 전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정말 한 300년도 안 되는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전 시기에 자유보다는 예속된, 자유로운 인간보다는 예속된 인간들이 뭐 노예가 됐던 농노가 됐던 평민이 됐던 서민이 됐던 이 예속된 인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거의 인구의 과반 이상, 90% 이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제 사람들의 정서 속에 자유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지금의 자유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는 공기 같아서 뭐 당연한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뭐 저부터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한 이 과정은 사실상 엄청나게 이 고난한 그리고 고단한 여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된 그 시기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먼저 영국 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의 개념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 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이 있는데요. 이 각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약간 달라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겼던 혁명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비해서 민족 혹은 국가의 자유를 강조한 혁명도 있습니다. 그러한 구분에 이 중점을 두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학습 계열을 보도록 하죠. 자유에는 사실상 여러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상 생각의 자유, 말할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 자유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만 해도 수십 개가 넘죠. 그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혁명에는 이 개인의 자유를 위한 혁명도 있고요. 민족의 자유를 위한 혁명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할 때, 민족의 자유를 강조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국 혁명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젠트리 계급의 성장이 있었고요.
이것은 16, 17세기 인클로저 운동을 주도하면서 이 젠틀 계층이 부를 축적하게 되죠. 이 농촌사회의 치안과 행정을 책임지는 등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 젠트리 계급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귀족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실상 이 땅을 많이 소유한 계층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지주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를 축적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젠트리 계급이 성장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의 종교 개혁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교회의 수장이 이 왕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수도원 재산과 교회 재산이 국유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국유화가 되면서 그 땅을 이제 시민들에게 싼 값에 불화하게 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땅이 없고 뭐 요새는 집이라고 합시다. 집이 더 와닿을 테니까 여러분들 집값 보면 기가 막히죠. 기가 차죠. 뭐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집을 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재산을 뺏어 가지고 그걸 국유화 시킨 다음에 그 재산을 집을 교회 소유 집을 땅이라고 합시다. 이 또 말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땅을 농사꾼들에게 대거 싼 값에 불화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젠트리 계층은 사실은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만약 이 종교 개혁이 실패해서 다시 이 교회에 땅이 뺏기게 되면 교회가 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땅을 뺏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이 젠트리 계급은 사실상 이 왕당파에 많이 가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 중에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일부는 이 혁명을 지지하는 그룹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영국 혁명은 아직 사회 계층적으로 뭐 부르주아가 어느 편, 뭐 농민들이 어느 편 이렇게 분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아울러서 이 젠트리 계급이 성장하고요. 다음으로 시민 계급도 성장하게 됩니다. 이 도시의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상인, 제조업자, 법률가, 의사와 같은 전문 계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돈을 거머쥐는 이 거부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아울러서 이 청교도 세력의 성장도 두드러졌습니다. 청교도인 젠트리와 시민계급이 의회에 진출하여 다수를 차지하게 되죠. 예,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 영국 혁명의 배경 중에 하나로서 이 대부분의 책들이 이제 식자층이 소위 말하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19세기 초등학교의 모습이에요. 이 꼬마 친구는 누굴까요? 예,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언니를 따라온 아이고요. 이 친구는 누구죠? 예, 하녀입니다. 하녀가 이제 주인집 따님
공부하는 옆에서 혹시 시중을 들 수도 있으니까 옆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이걸 교육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19세기 영국 초등학교의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하녀까지, 그리고 아기까지, 이 막내 동생까지 데려와서 이 같이 공부하는, 뭐 나름대로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당시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청교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16, 17세기 잉글랜드에서 칼뱅주의의 흐름을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 개혁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프로테스탄트들은 가톨릭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던 영국 국교회를, 우리나라에서는 또 성공회라고도 하죠. 이 국교회를 청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퓨리턴은, 즉 청교도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국교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만들어진 교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칼뱅주의에 근거하고 있고요. 이 가톨릭 제도와 의식을 철저히 배격하게 됩니다. 엄격한 도덕과 일요일의 신성한 엄수, 향락의 제한 등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요. 뭐 퓨리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자료를 찾아서 보시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 법적인 젠트리에 대해서 뭐 앞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법적인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체로 자기를 가진 귀족보다는 그 지위가 열등하나 이 농민보다는 상위에 있는 중소 지주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 17세기에 농촌에서 인클로저 운동을 주도하며 크게 성장하게 되죠. 뭐 인클로저 운동을 예로 많이 듭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장령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 교회 땅을 몰수하게 되고요. 그 몰수한 땅을 싼 값에 이 불화에 주게 되면서 나눠주게 되면서 물론 돈을 받고 나눠주는 거긴 하지만 싼 값에 나눠주면서 형성된 중소 지주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요. 지방에서는 치안 판사를 맡아 지방행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제임스 1세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던 건 하반신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라버렸네요. 이 당시에 왕족들이 입는 옷들을 보면요. 대부분 남자들이 치마나 반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신을 이제 스타킹으로 가리죠. 그 다음에 이 하이힐을 신는 게 보통입니다. 그건 여성 복장이라고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지만 17, 18세기, 19세기까지도 18세기 말까지도 프랑스 혁명 직전까지도 사실상 이 남성 귀족과 왕족들의 복장은 반바지에 스타킹에 하이힐이었습니다. 이 북식에서도 나타나지만 좀 여성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뭐 좀 그런 특징이 있고요.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부분이 그림을 제가 잘못 가져온 게 아니고 하반신을 안 보여드려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이
영국 혁명의 이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제임스 1세의 전제 정치 때문입니다. 잉글랜드의 정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원래는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이 결혼 없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이 왕이었죠. 여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후계자로 스코틀랜드의 이 제임스 1세를 이 잉글랜드 국왕으로 이 후계로 임명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와 함께 잉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까지, 물론 일부 지역이지만 아일랜드까지 이 통치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 정치 상황에 대해서 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죠. 뭐 스코틀랜드 국왕이었기 때문에 이 잉글랜드 그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파악이 잘 안 된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후에 이 두 왕국을 하나의 완벽한 브리튼 왕국으로 통합해 통치하고자 하는 이 전제 정치를 꿈꾸게 되죠. 이 와중에서 세금 문제로 의회와 대립하게 됩니다. 이 자신의 낭비벽과, 그런데 이 국왕의 낭비벽과 관련된 소문은 대부분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보통 반대파들이 대체로 뭐 낭비벽이 심하다, 뭐 구중궁궐에 있어서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렇지만 이 대부분 군주들은 이 자신의 낭비벽과 총신들에 대한 연금 남발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자 의회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새로운 사회금을 부과하게 되죠. 이 국왕의 전행에 이 중세 이래 나름대로 왕권 견제의 역사를 가진 잉글랜드 의회가 가만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따라서 잉글랜드의 이 정치적 전통을 이해하지 못한 제임스 1세는 계속해서 의회와 이 불협화음을 내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이 국왕의 총애를 받던 부도덕한 신하들이 부정에 연루되며 이 온갖 추문과 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예,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의 모습입니다. 영국 혁명 와중에 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그 후계자인 이 찰스 1세가 1625년 3월 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선왕 제임스 1세가 시도한 하나의 브리튼 왕국과 국왕의 절대권 확립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죠. 이 제임스 1세는 뭐 처음 이 잉글랜드 국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름대로 스코틀랜드를 다스려 본 경험이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협이란 것도 알고 이 밀고 당기는 것도 잘하고 이 나름대로 통치력을 발휘해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됐습니다만, 이 찰스 1세는 이 사실상 뭐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건 아니지만 이 통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 선왕 제임스 1세가 추구한 국정 운영 방침은 존중하면서 이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정치가로서는 사실상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재정 문제를 둘러싸고 의회와 끊임없이 대립을 하게 되죠. 왕실이 의회의 동의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선박세인데요. 이 원래 선박세는
이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만이에요. 외적이 침입이 있을 때만 방어형 선박을 마련할 목적으로 해안 도시들만 필요시 납부해 오던 세금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임시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찰스 1세는 이를 평시에, 그것도 매년, 심지어 이 해안 도시도 아닌 내륙 지역에까지 부과 대상을 확대시켰죠. 임시세를 이 정세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는 의회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게 되죠. 아울러서 종교 문제도 컸어요. 이 교회의 권위와 주교제를 강조하고 예배 의식을 중시하는 등 국교회의 가톨릭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퓨리턴들이 당연히 반발하게 되겠죠. 이 반발에 맞서 성실청이라는 법정을 설치해서, 이 성실청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는지, 다니지 않으면 법정에 세워서 이제 벌을 내리는 그런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재판소인 성실청 법정을 설치해서 이 비판자들을 잔인한 형벌로 탄압하게 되죠. 결정적으로 잉글랜드에서 채택하고 있던 국교회의 새로운 기도소를, 이게 가장 큰 영국 혁명의 배경입니다. 잉글랜드에서 채택하고 있던 이 국교회의 새로운 기도소를 장로 교도가 대부분인 스코틀랜드 교회도 강요했다는 점이죠. 예. 각각의 종교에 대해서 자유권을 줬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잉글랜드 국교의 기도소를 장로교도 사람들에게 이 필독서로 제시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끈한 스코틀랜드인들이 거국적으로 들고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이를 무력으로 누르고자 1639년 국왕은 군대를 이끌고 스코틀랜드로 진격해 들어갔으나 참패하고 맙니다. 오히려 이듬해 스코틀랜드 군대가 잉글랜드 남쪽 깊숙이 밀고 내려오게 되죠. 예, 이제부터 청교도 혁명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인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왕권 실수설을 주장했고요. 이 사실상 의회를 무시하고요. 이 세금을 지멋대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걷었습니다. 아울러서 국교회를 강화하고 청교도를 박해했죠. 그렇게 되면서 왕과 의회 간의 대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회는 찰스 1세에게 이 권리청원을 제출하게 되죠. 예,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 사항을 적어서 이 찰스 1세가 거기에 사인을 하게끔 요구하게 됩니다. 찰스 1세는 권리청원을 사인한 후에 의회를 해산시켜 버렸죠. 이 권리청원에는요,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금지, 자의적인 인신구속금지 등이 적시되어 있는 이 헌법이라고, 법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스코틀랜드 장로파에 반란이 있었습니다. 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찰스 1세는 정비 마련을 위해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죠. 야,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제 세금을 걷어서 스코틀랜드 장로파를 이제 응징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안건을 제기하게 되죠. 하지만 의회는 왕의 과세 요구, 전쟁 비용 이 청구서를 거절하게 됩니다.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찰스 1세는 처형당하고요. 이 공화정이 이 영국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르죠. 마지막인지는 모르죠. 앞으로 뭐 마지막일 것 같네요. 여하튼 공화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예, 크로멜의 모습입니다. 이 올리버 크로멜은요, 캠브리지 인근 소도시 헌팅턴의 젠트리 출신입니다. 그리고요, 크로멜은 17세에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후 부친이 사망하자 대학을 중퇴하고요. 이 귀향에 상속받은 토지를 관리하면서 지내게 되죠. 잉글랜드 동부는 사실상 종교적으로 퓨리턴 또는 독립파로 불린 신교 종파가 매우 강한 지역이었고요. 이 크로멜 역시 독실한 퓨리턴으로서 이 평소 성서를 가까이 하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약 20년간 이어져 온 크로멜의 이 농목과 기도 생활은 이 1640년 11월 찰스 1세에 소집된 일명 장기의회의 캠브리지 시의원으로 등원하면서 시의회 의원이 아니고 캠브리지 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등원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예, 철기병과 이제 신영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크로멜은 내전이 발발하자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계속하다가 아주 눈에 띄는 법령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크로멜은 내전이 발발하자 이 모병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경건한 신앙심으로 정신무장을 하고 이 엄한 규율로 훈련된 그의 기병 부대는 곧 무적의 부대 철기대라 불리게 되었죠. 이 크로멜조차 참전 이유를 인간으로서의 정치적 자유, 신앙인으로서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라고 선언할 정도로 자유의 기치를 높게 내세웠습니다. 의회군 수뇌부의 교체를 계기로 크로멜은 신임 총사령관 페어팩스 경의 부사령관으로 임명되게 되죠. 그는 자신의 기병대인 철기대를 표본 삼아 의회군을 잘 훈련되고 규율이 살아있는 군대, 즉 신영군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이 새로운 부대는 의회에서 급료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이 종교적 사명감이 투철한 퓨리턴 장교들에 의해 통솔되었습니다. 1645년 6월 네이즈비 전투에서 의회군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느끼실 수 있겠지만요. 사실상 국민군이라고 하죠.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군이 되겠죠. 어떤 연령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서 군인으로 복무하는 그리고 월급은 몇천 원. 아니군요. 아들내미 보니까 몇십만 원 받더라고요. 저희 때는 제가 병장 때도 10,000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요. 10,000원이 약간 대가 말가였어요. 물론 담배는 공짜로 보급품으로 나오는 거랑 이제 담배 안 피는 친구가 준 거 합쳐서 하면 담배값은 굳었지만
여하튼 뭐 8,000원, 뭐 일병 때, 이병 때는 뭐 제 기억에 6,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뭐 한 2, 30만 원, 뭐 엊그저께 뉴스에는 뭐 60만 원이 또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그렇게 되더군요. 그래요. 뭐 그렇게라도 보상을 해주면 뭐 되죠. 그래요. 뭐 의무로 갔다 오는 건데 뭐 급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돈은 중요하죠.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있죠? 이 말 따로 행동 따로 돈은 좋은 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의회에서 급료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군대의 대부분은 사실상 용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병이 뭐죠? 뭐 어떤 사람들은 직업군인으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직업군인은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직업군이라고 한다면 하사관급이 직업군인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하사관급하고는 또 격이 다르고, 쉽게 얘기하면 이 절대왕전 시기에 이 프랑스와 뭐 영국이 전쟁을 한다고 해요. 제가 지금 옆으로 너무 많이 샜나요? 그러면 뭐 이런 식이에요. 영국 국왕이 급료 10원 인상, 그러면 이 프랑스군이고 영국군이고 모두 그쪽 깃발로 냅다 달려가요. 그 다음날 프랑스 국왕이 그러면 100원 인상, 저쪽보다 100원 더 줄게. 그러면 그냥 또 우르르 이쪽으로 또 프랑스 깃발 아래 쫙 모이게 되죠. 사실상 이 용병이라는 것은 그런 성격이 강하죠. 그런데 이제 이 크로멜군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대로 이 탈바꿈이 되었다. 이 돈을 받고 이 전쟁에 임하는 직업군인에서 이 종교를 이유로 모인, 어떻게 보면 이 왕당파를 대표하는 용병들과는 이 격이 다른 군대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당시에 군대는 사실상 이 돈을 얼마를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 승전 포인트예요. 이제 종교가 기준이 돼서 이 목숨을 바치는 이 새로운 유형의 군대가 만들어졌고, 그 군대가 이 돈을 위해서 싸우는 이 용병대, 이 국왕파를 이제 무찌르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네이즈비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1차 내전에서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내전 승리 직후에 불거진 의회파의 분열이 2차 내전 발발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어떠한 입헌적 정부와 개혁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전쟁 과정에서 의회파는 장로파와 독립파로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이 장로파가 의회를 세력 기반으로 하면서 종교적으로는 장로교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비간연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이 독립파는 군대를 축으로 하면서 종교면에서는 개별 교회의 독립성과 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적인 입장이었죠. 결과적으로 이 군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당시 의회 의원이자 군 지휘관이었던 이 크로멜은 군대, 즉 독립파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독립파 군대 내에서 고급 장교들과 이 문제, 즉 독립파와 장로파 사이의 갈등을 사실상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이것도 안에서 또 이 군부대에 갈등이 또 벌어지게 돼요. 바로 고급 장교들과 사병들 간의 견해차가 첨예화되었던 것이죠. 이 거친 논쟁 과정을 거친 후 1647년 10월 이 런던 교회에서 군 평의회를 개최해 가까스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2차 내전이 벌어지고요. 그 와중에서 찰스 1세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찰스 1세는 의회파가 분열로 혼란한 틈을 타 이 스코틀랜드의 귀족들과 결탁하게 됩니다. 1648년 2월 재차 내전을 일으키게 되죠. 다행히 8월에 벌어진 프레스턴 전투에서 이 크로멜은 스코틀랜드 군을 격파하게 되고요. 군대가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서게 됩니다. 군의 부상을 두려워한 의회가 국왕과 타협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군대가 행동을 개시하게 되죠. 1648년 12월 프라이드 대령이 이끄는 1단의 무리가 의회에 난입해서 장로파 의원들을 봉쇄한 채 감금한 채 100여 명의 독립파 의원만 모아놓고 국왕의 반역죄를 심리할 특별법정의 설치를 결의하게 됩니다. 이어진 의회 재판에서 찰스는 신민에 대한 압제자이자 살인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이 1649년 1월 런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당하게 되죠. 이제 군부가 나서서 이 찰스 1세를 반역죄로 몰아서 처단하게 됩니다. 사실은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 길을 걷게 되죠. 이 공포정치로 가는데 사실은 의회가 잘 작동이 되지 않는 이 와중에서 이 영국의 경우에는 군부가 나서게 되고요.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자코뱅들이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타협이죠.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야합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타협이죠.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외부로 확산됐을 때 결국은 혁명이라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국내 정치 문제를 이 의회나 이 정치 시스템이 잘 무마시키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거를 아무리 잘 포장을 해도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상 내부 갈등 문제를 외부로 끌고 나가서 혁명을 일으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거기다가 여기서도 사실상 이 국왕을 이 의회 재판소에서 이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요. 번연히 이 사법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제외시킨 상태에서 의회에서 재판을 연다는 게 그게 여론재판밖에 될 수가 없죠. 여론재판이 되는 거죠. 사실상 사법부에서 이 할 일을 의회가 이 도를 넘어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에서도 의회에서 국왕을 기소하고 국왕을 소위 말하는 의회 재판에서 반역죄로 몰아서
처형을 하게 되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 타협이 실종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게 그래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이어진 의회 재판에서 찰스는 시민에 대한 압제자이자 살인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1649년 2월 1월 런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처형이 되게 되죠. 예, 사실상 영국 혁명의 이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큰 영향은 역시 종교의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크롬웰의 화력과 통치는 종교적으로 이 영국에서 비국교파의 위상을 굳건하게 만든 측면이 강합니다. 크롬웰의 통치기를 통해 영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퓨리터니즘은 이후 영국을 종교적 관용과 개인 자유의 본고장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죠. 이 퓨리턴들이 견지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종교적 관용과 신앙의 자유, 즉 자유의 정신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영향은요, 입헌군주정 전통이 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영국이 확실하게 입헌군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죠. 내정과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의회가 영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구심점이 되면서 이 국왕의 권력도 제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영향은요, 백가쟁명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란 시기는 백가쟁명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서 수준 높은 정치 이론과 정부의 작동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들 중 언론의 자유를 옹호한 존 밀턴과 리바이던을 통해 주권의 절대성 원칙을 주장한 토마스 홉스는 이후 서양 정치 사상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지요. 예. 이 찰스 1세의 모습입니다. 즉위식 때 입었던 복장인데요. 여기 반바지를 입고 있죠. 스타킹을 신고 이 굽이 보이시나요? 하이힐이에요. 이런 복장으로 이제 즉위식을 기념 이 그림을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사실상 뭐 어떤 사람들이 보면 여성 도착증이라는 병에 걸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 귀족이자 왕족이기 때문에 이런 복장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평민이 이런 복장, 반바지에 스타킹에 하이힐을 신고 등장하면 그 사람은 목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이 당시에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 강상죄라는 죄명이 있죠. 신분에 따라서 입어야 될 것과 입지 말아야 될 것, 이 칸수가, 이 방의 칸수가 몇 개인지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던 시절입니다. 심지어 멧돼지가 그냥 덫에 걸려서 잡았다고 해도 그 멧돼지를 먹을 수 있는 건 귀족들밖에 없어요. 평민들은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감히. 왜냐하면 멧돼지는 자유롭죠.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자유로운 생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두려워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뭐로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랬다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엔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덫에 새가 잡혔다고 할게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평민 주제에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귀족이나 성직자기고 왕족들이나 먹을 수 있는 고귀한 음식입니다. 신분제라는 게 그런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구분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키시는 대로 아무거나 드셔도 되죠. 단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크로멜의 공화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크로멜이 거의 10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호국경이라는 칭호를 자기를 가지고 이제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나라를 구하는 경이란 뜻이죠. 호국경. 이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금욕적인 독재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금욕적인 독재 정치. 사람들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통제하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됩니다. 청교도주의에 맞지 않는 이 세속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그러한 경우 이제 체벌 대상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크로멜은 자유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보호무역주의자죠. 제가 지금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이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항해법을 제정하고요. 영국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은 네덜란드 깃발을 달고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나라 깃발을 들고 들어가면 안 되죠. 오직 영국 기를 가지고 있는 영국 함선만이 이 무역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국적의 배를 이용하는 경우 통관 자체가 거부되는 이 항해법을 제정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켰죠. 이 초기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갈 때 이 보호무역주의는 반드시 거쳐가는 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이 크로멜은 아일랜드 정복 사업을 단행하기도 합니다. 크로멜 사후 왕정 복구가 이루어져 찰스 1세가 즉위하게 되죠. 여기 58년에서 60년 사이에 크로멜의 아들이 이 호국경에 취임을 했죠. 그렇지만 인기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금욕적인 독재 정치라는 것이 이게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녹록하지가 않죠. 뭐 기도서를 뭐 몇 번씩 읽으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있겠어요? 그러다가 체벌을 당하면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지? 이 성공회 때는 그러지도 않았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금욕적인 독재 정치는 사람들을 금세 질리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자유주의의 이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금욕적인 독재 정치라는 것은 그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일이죠. 누가 여러분들의 자유를 이것이 도덕적인 삶이야 그러면서 통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항해법이란 건 무엇일까요?
이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에 타격을 입힌과 동시에 영국의 상공업과 해운업을 보호 육성하려고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영국이나 영국 식민지에 상품을 운반하는 선박은 영국이나 그 식민지 소속 선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덜란드는 중개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대표적인 국가죠. 그런데 이 네덜란드 깃발을 든 네덜란드 소속 이 함선들이, 이 상업선들이 이 영국의 이 중개무역을 시도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이 항해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내의 상품을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 영국 선박이거나 상품의 원산지 소속 선박이어야 합니다. 요새 원산지 FT 관련 자격증이 하나 있던데 있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자격증 시대가 아니었고 그냥 각자 취업시험 봐서 회사마다 다 시험이 달랐으니까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요새는 자격증들을 많이 따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원산지 관리사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원산지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산지 증명이라는 것에 사실 원조를 보면요. 사실상 프랑스의 나폴레옹 시기에 대륙 봉쇄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산지가 이 유럽 대륙이 아닌, 다시 말하면 영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 수주입이 안 되게끔 이 원산지, 그러니까 영국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 원산지 증명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됐어요. 물론 그거를 발행하는 프랑스 정부는 수지를 맡게 되는 거죠. 그 발행할 때 또 돈을 받는 거니까. 그런 이유로도 만든 것이지만 그 당시에 이미 원산지 증명이 필요했다는 것도 재밌다면 재밌지 않을까요? 아이고, 웃음을 구걸하고 있네요. 아유. 예, 명예혁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크게 웃기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하지만 꿈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죠. 거의 20-30년간 강의를 해봤습니다만 이 모든 학생들을 자지러지게 웃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참 제주도였죠. 오늘 뭐 하고 있죠? 예, 명예혁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또 슬쩍 넘어가는 거죠. 자, 왕정복고 후에 이 찰스 2세는요, 이 가톨릭 교도를 우대하고 전제 정치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 또 이 전대왕인 선대왕인 찰스 1세의 이 후계자답게 이 가톨릭 교도를 우대하고, 물론 그때는 성공이었죠. 그렇지만 여하튼 특정 교도를 우대하고 전제 정치를 강화하려고 했죠. 거기에 맞서서 의회는 심사법, 즉 국교도가 아니면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이 신사법과 인신보호법, 법적 근거 없는 구속영장 없는 인신의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는 법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 후계자였던 제임스 2세는요, 친가톨릭 정책을 펼치고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폐지하는 등 이 전제 정치를 강화하게 되죠. 의회가 이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의 군대를 이끌어들이자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망명하게 됩니다. 의회는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그의 남편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고요. 이 권리장전을 1689년 승인하게 됩니다.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죠. 권리당전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봤을 때는 1조, 4조, 6조, 9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권리당전을 찾아서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그것도 감히 국왕이 그렇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국왕이 의회 승인 없이 멋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위법이다. 의회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징집하여 유지하는 것도 위법이다. 의회 내에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은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예, 의회 내에서 무슨 주장을 했던 면책특권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권리당전의 주요 내용이죠. 예, 그렇게 되면서 입헌군주정이 이제 본격화되고요. 이제 임금은 유람선, 이 양반은 핸델이에요. 핸델이 이 시기에 이 궁중음악가로 활약하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국은 입헌정치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대영 제국이 성립하게 되고요. 이 앤 여왕 때 스코틀랜드를 완전 병합하게 되고 이 내각 책임제가 수립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독일 하노바 공 조지 1세가 즉위해서 하노바 왕조가 열리게 되죠. 예, 이 하노바 공은 영어를 못하는 이 국왕이에요. 뭐 의회에서 뭐라고 그냥 지네들끼리 떠들긴 하는데 도대체 쟤네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국내 정치 문제보다는 핸델과 함께 음악 연주도 듣고 궁정에서 연회도 열고 이런 식의 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의회 다수 정당이 내각을 조직하게 되고요. 이제 이 하노바 왕조부터는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는 영국의 전통이 수립되게 됩니다. 이 독일 하노바 왕조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사실상 독일 출신이잖아요. 영국 국왕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 왕조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그런데 뭐 그거는 뭐 다음에 배울 테니까 뭐 명칭까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하튼 그런 우여곡절도 가지게 됩니다. 예, 영국 깃발이고요. 이제 대영 제국이 탄생하게 되죠. 이 종교적 갈등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 수습되는 속에 잉글랜드 왕실은 웨일즈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를 통합하는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1707년 통합법으로 영국과 스코틀랜드 두 왕국이 정식으로 결합됨으로써 마무리되죠. 오늘날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잭은 이와 같은 과정의 산물입니다. 이 유니언 잭도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거를 시험 문제로 내면 여러분들이 기겁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 문제는 안 되죠. 자, 영국 혁명의 의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학자들은 이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회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고 혁명 자체가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온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죠. 이 젠틀이나 이 시민계급이 단결한 것도 아니어서
이 왕당파와 의회파로 자신의 정치적 신조에 따라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요. 이 영국 혁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왕당파와 의회파가 교집합이 너무 많다는 점이에요. 예, 젠트리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계층이 이 반드시 왕당파이거나 의회파일 리가 없어요. 그냥 다들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에 따라서 왕당파도 됐다가 의회파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르주아 혁명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의회파의 중심이 된 젠틀이나 시민계급은 근대 사회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진보 세력으로 감지되기도 하죠. 그런데 젠틀이나 시민계급이라고 해서 모두 의회파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는 좀 분명히 해야지 돼요. 젠틀이나 시민계급 중에서 당연히 왕당파로 간 사람도 거의 30-40%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도식적으로 젠틀이나 시민계급은 의회파였다, 뭐 부르주아 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상 귀족 중에서도요, 이 의회파에 속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무자르듯이 두부 썰듯이 그냥 딱 썰어놓고 얘는 누구 편, 얘는 누구 편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 영국 혁명을 시민혁명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금요일 수업에서는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배경까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 그 부분은, 프랑스 혁명은 또 따로 한번 여러분들께 수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예, 안녕히 계십시오.